나는 요즘 비트코인 이야기를 할 때 가격부터 보지 않는다. 오를지 내릴지 언제 얼마까지 갈지 그런 질문은 이제 가장 마지막에 둔다. 대신 요즘 내가 먼저 보는 건 누가 이 자산에 이름을 걸고 들어오고 있는가다. 최근 뉴스 하나가 그 질문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트럼프 가문, 그 이름이 비트코인 기업과 직접 연결됐다는 이야기다. 사람들은 바로 묻는다. 그래서 오르나? 정치 테마 아니야? 선동 아니야? 그런데 오늘 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보여지는 움직임만 놓고 왜 이런 행동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비트코인의 미래 위치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차분하게 정리해보려 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트럼프 가문의 차남 에릭 트럼프는 비트코인 기업 아메리칸 비트코인, 줄여서 ABTC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물이다. 이 회사는 말로만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회사가 아니다.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비트코인을 회사의 핵심 재무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현재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이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5,400개 이상, 공개 기업 기준으로 세계 상위 20위 안에 들어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회사와 참여 후원 지분 관계로 연결돼 있다는 보도가 있다. 물론 지분율과 의결권 구조까지 모든 게 완전히 정리돼 눈앞에 놓여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다. 트럼프 가문은 비트코인에 대해 말만 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이미 상장 비트코인 기업과 이해관계가 연결된 당사자 쪽에 서 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다. 정치 테마 아니야? 선거용 메시지 아니야? 그런데 정치 가문이라는 점을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은 이 장면은 전혀 다르게 보인다. 정치 가문은 규제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 법이 바뀌면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쪽이다. 그런 가문이 불법 자산, 곧 금지될 가능성이 큰 자산, 회색지대에 있는 자산에 자기 이름을 걸고 상장 기업까지 만든다? 이건 정치적으로도 재무적으로도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 행동이 말해주는 건 단 하나다. 그들 스스로도 비트코인이 제도 안에서 살아남을 자산이라는 전제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행동으로 드러난 이해관계자의 판단이다. 이 장면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환경이 먼저 바뀌었다. 미국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고 기업 회계 기준도 바뀌어서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명확히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기관과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데 대한 법적 불확실성도 크게 줄어들었다. 즉 비트코인은 더 이상 회색지대 자산이 아니다. 들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어떻게 보유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로 바뀌었다. 이 환경 변화가 없었다면 트럼프 가문이든 어떤 정치 가문이든 이런 선택은 나올 수 없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가야 한다. ABTC의 행동은 특별하지 않다. 이미 스트래티지, 테슬라, 코인베이스 같은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해왔다. ABTC는 그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그 흐름에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이름까지 얹혔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건 새로운 실험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구조가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다. 나는 이 흐름을 보면서 계속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2000년대 초반 금이 TF가 나오기 직전의 금이다. 그때도 금은 이런 평가를 받았다. 유동성이 떨어진다. 거래 수수료가 너무 높다. 보관이 불편하다. 하지만 ETF가 등장하면서 금은 완전히 다른 자산이 됐다. 연기금과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렸고 그 순간부터 금의 가격보다 금의 위치가 달라졌다. 비트코인은 이미 ETF 단계를 통과했고 지금은 기업 재무자산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건 금이 걸어왔던 길과 구조적으로 매우 닮아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기업의 금 보유가 늘어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가 있다. 첫째,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줄어든다. 기업이 보유한 금은 자주 거래되지 않는다. 둘째, 변동성은 사라지지 않지만 성격이 바뀐다. 급락과 급등은 여전히 있지만 장기적인 하방 압력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사람들의 질문이 바뀐다. 얼마에 사야 하나에서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로 이건 투기 자산에서 구조 자산으로 넘어갈 때 반복해서 나타나는 변화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받아들일까 말까 이 단계를 조금씩 지나고 있다.
왜냐하면 시장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필요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언제든 늘어날 수 있는 돈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경기가 나빠지면 돈을 푼다. 위기가 오면 또 돈을 푼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책은 늘 비슷하다. 더 많은 유동성, 더 많은 화폐 발행이다. 이 과정을 우리는 양적 완화라고 부른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고 월급도 그대로고 저축한 금액도 그대로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돈의 가치는 조금씩 조용히 녹아내린다. 물가는 오르는데 내 돈의 구매력은 줄어든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해마다 줄어든다. 열심히 일해서 아껴 모았는데 그 성실함이 시스템 안에서는 보상받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깨닫는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내 돈은 가만히 두기만 해도 가치가 줄어들고 있지? 그때부터 질문이 바뀐다. 어디에 투자할까?가 아니라 내 자산을 이 시스템 밖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이 문장으로 모인다. 내 자산을 누가 마음대로 늘리거나 바꾸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은 이 질문에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답한다. 2100만 개로 제한된 공급, 이건 말로만 희소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규칙이 코드로 고정돼 있고 누구도 그 규칙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중앙은행도 정부도 다수결도 이 숫자를 늘릴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비트코인은 누군가의 허락 없이 가치 이전이 가능하다. 은행이 멈춰도 국경이 막혀도 송금이 제한돼도 내가 가진 키가 살아있다면 그 자산은 내 것이다. 이걸 검열 저항성이라고 부른다. 어떤 정부도 어떤 기업도 원하면 끌 수 있는 단일 스위치는 없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 비트코인은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는다. 공휴일도 없고 영업시간도 없고 누군가의 승인 대기 시간도 없다. 그리고 누가 얼마를 보냈는지 어떤 규칙으로 움직였는지가 모두에게 공개돼 있다. 숨길 수는 있어도 속일 수는 없다. 이걸 투명성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동시에 주소 위에 이름은 없다. 신원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규칙만 공개된 시스템. 이건 완전한 익명도 아니고 완전한 통제도 아니다. 책임만 남는 구조다. 이 특성들이 모여 비트코인은 어느 한 나라의 돈도 아니고 어느 기업의 상품도 아니며 누군가의 약속이 아니라 규칙 위에 존재하는 자산이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단순히 수용되는 자산을 넘어 점점 필요한 자산으로 취급되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가 돈 벌고 싶어서 였다면 지금은 내 돈이 정말 내 것이었으면 해서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이렇게 말하고 싶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개인 투자자의 실험 자산이 아니다. 정치 가문, 상장 기업, 자본시장이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산이 됐다. 그리고 이런 자산은 보통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를 바꾸며 제도 안으로 들어간다. 나는 요즘 비트코인을 보며 이렇게 생각한다. 이 자산이 얼마까지 갈까가 아니라 이 자산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가. 트럼프 가문이 비트코인 기업 쪽으로 들어온 이 장면은 가격 예측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를 보여준다. 비트코인은 지금 사라지는 자산이 아니라 제도 안으로 흡수되는 자산의 길 위에 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